을 잃었고 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사고 현장에 구조대를 긴급 투입해 부상자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은 전국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경북 동해안과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과거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여러 차례 밀수출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996년에서 2013년까지의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어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직접 수출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전략물자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정의 근거는 지난 5월 한국에서 나오는 조선일보 보도를 들었고요. 조선일보 보도의 근거는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을 적발한 한국 정부의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건 적발 건수입니다. 수출 건수가 아닙니다. 정부가 얼마나 잘 잡았는지를 드러내는 통계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출했는지 가리키는 통계가 아니고요.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2015년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2018년에 적발 건수가 3배가 많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조사해서 적발했다면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보도는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불법 수출됐고 그래서 더 많이 적발됐다는 취지로 기사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018년보다 더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해는 박근혜 정부 2013년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명분을 만들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 이 국면에서 일본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해야 한국신문다울 텐데 한국 정부가 무능하다,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면서 연일 아군 깎아내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역 분쟁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피하 식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6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피자 교환권 받는 이벤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라고 써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용민 한 칸 띄고 라이브 말고요.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김용민 라이브. 네, 샵 9730, 샵 9730.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추천번호 1004, 2019. 네, 1004번째 그리고 2019번째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께 5만 원 상당의 피자 풀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께 쏩니다. 네, 당첨자는 방송 중에 나오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1004번째 나오면, 네, 1004번째 분이
누구다 말씀드리면서 그분께 선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2019번째 보내주시는 분 나오면 또 그분의 필명이든 실명이든 휴대전화 번호든 저희가 그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스러운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뉴스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인데요.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일본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궤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자료에서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다가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하태경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불화수소는 96년에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선적이 되어서 불법 수출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은 뭐냐면 불화수소가 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불산인데요. 그리고 불화나트륨 각각 50kg이 수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북한에 나중에 확인했다는 건데요. 이 자료에 보면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명도 해놨습니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 생물 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 설비 등의 수출 규제 대상이다.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에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긴급 쌀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쌀을 보내는 배가 이용된 부정수출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공격은 명백히 정치적이다. 앞으로 반복될 것을 감안해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입니다.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그렇다고 정부가 소란스럽게 대처하면 당황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정부 공식 대응은 산업자원부 즉 실무부처 위주로만 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야당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독촉과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제 그러니까 일부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일 관계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안의 발단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사법부의 독립성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보고 박근혜 때처럼 대법원에 개입해가지고서는 판결하지 말라고 이런 사법농단 일을 계속 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이나 언론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이 이런 국제법을 위반한 그 무리한 무역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을 규탄하는데 목소리를 같이 해줘야지 이거를 갑자기 내부에서 총질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이건 역시도 그 아베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다.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사정이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이 올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금 아르바이트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통계청은 어제 2019년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늘어서 17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세금으로 만든 60세 이상 일자리와 주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알바만 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최백은 건국대 교수가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년층에 다 이게 일자리가 좋은 게 아니고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세에서 49세는 인구가 1년에 33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계속 줄고 있죠. 줄어드는 인구에서 취업자가 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 숫자가 늘 수가 없죠. 그렇죠. 반면에 60세 이상은 1년 동안에 54만 명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노년 사회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60세 이상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60세 이상 일자리 만드는 걸 왜 그걸 저기 비판하냐고요.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설사 소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사 변호사 소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 수사의 경우 윤석열 후보자가 있었던 부서, 즉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와 수사가 진행됐던 단위, 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혀 다르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는 이남석 변호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내거나 변호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울러 수사 외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인사청문회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두 명의 현직 경찰이 있습니다. 이 현직 경찰 중에 한 명은 그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던 수사팀의 팀장이었어요. 네. 이 팀장이 나와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은 뭐 한간에 많이 떠도는 것처럼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윤우진 씨에게 보냈던 문자에 윤석열 이렇게 거론된 적이 전혀 없다. 네. 오히려 윤 과장이라고만 거론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윤 과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윤대진 지금 현재 검찰국장밖에 없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윤대진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 모두 다 실제 변호사 소개는 윤대진이 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톤을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가 이런 기사를 내놨네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결국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국당이 대대적으로 검찰의 새 수장을 공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로 현재 한국당 의원 59명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검찰과 날선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대표는 엉뚱한 짓을 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약을 잔뜩 올려놓았다며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바로 한국당 의원들은 을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또 윤석열 후보자에게는 대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인 주광덕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할 태세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그거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잘못 법을 이해한 거고요. 법률 규정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러한 주변에 아는 사람 변호사 소개 이 자체를 현직 판사, 현직 검사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의원님,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법조 비리나 법조 정관 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홍 전 대표께서도 뭐 검사 출신이신데요. 그런 분들이 법을 잘못 이해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홍준표 대표라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또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누구나 달리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법 해석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네. 그러니까 법조인 100명 중에 8, 9명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한두 명은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뭐 독자적인 견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Build up your confidence so you can be on top for once. Wake up, who cares about little boys that talk too much? I've seen it all go down. Your game of love was all rained down.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hold you. I'm the one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up. Waited on a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Why be alone when we can be together, baby? You can make 네, 권우철님.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게 있네요. 친일파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아요. 친일파 청산은 다 됐는지 네, 돌아보게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239번 쓰시는 분 김수민 라이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한테 오늘 상품 안 가게 좀 해주세요. 예, 행여나 당첨이 될까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예. 6123번 쓰시는 분 퇴근하면서 듣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로 오후에 더 똑똑한 태교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네,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주님 2019 2019번째까지 가는 건 확실한가요? 털 많은 분이 김용민 라이브가 없는 집이라고 하던데 네, 없는 집 맞습니다. 가짜 뉴스가 없는 집입니다. 네. 그래요. 없는 집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짜 뉴스가 없는 집이란 의미입니다. 자, 김경숙님 야당이 2030 일자리 만들 방안을 내놓으면 될 텐데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대안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0358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씨. 우리 이 공장으로 피자 좀 주세요. 5, 60대 누님들이 옷 만들고 있어요. 김용민 씨를 일컬어 김구라라고 우기는 언니도 있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라고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김용민 라디오라니요. 그리고 김구라 씨. 예전에 KBS 해피 FM에서 김구라 씨가 초저녁 쇼라는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출연자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김구라 씨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혼자서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김용민입니다. 자, 5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돌발 상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광암터널 부근 사고는 방금 전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하남분기점에서 서하남 나들목까지 4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정체됩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송파에서 서하남 부근과 하남분기점에서 토평까지 밀리는데요. 이 사이 상일 부근에 있던 고장난 화물차는 처리됐지만 여파가 더해져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개항에서 송내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 계룡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2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하류,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 전력 제공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일본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일본이 군대가 없는 나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력과는 무관하게. 네. 그 일본군이 아니라 자위대죠. 예.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동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이 문제로 언론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러운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논란이 된 거는 그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문건에서 이게 매년 업데이트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다.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담겨가지고 이 난리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사령부 입장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미 이게 2014년에 미국의 전략으로 이미 채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주한미군의 문서에서 처음 나왔을 뿐이지, 2014년도에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가지고 이미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 길은 열어놨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일본이 2014년 7월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한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한다는 거는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할 때 일본 자위대가 출동을 해서 도와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걸 집단적 자위권의 핵심으로 우리는 설명을 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그때 이야기됐던 전략 담론을 표기한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5년 전에 언론을 다 뒤적여봐도 그때 당시에 유사한 논란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미 주한미군은 일본의 그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개념을 공유하고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했다. 그런 면에서 그 전력 지원국이라고 이번에 표기를 한 게 진일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진행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시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이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강제징용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변화된 전략 상황에서 오히려 나중에 터진 사건이고 그 이전에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 군사 전략의 일체화 과정들이 이젠 거의 융합 단계로 갔다는 것이고 네네. 그것이 이제 뒤늦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을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네.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동해 인근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돼서 아주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미국이 일본에 출병을 요청하면서 합동작전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거절한 적이 있어요. 우리 평화헌법 때문에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즉 한반도 유사시에 미일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 동맹이라는 게 입증이 돼버렸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2012년부터 군사대국화한 일본이지만은 이거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미국이 강하게 일본을 압박해서 또 일본도 부응을 해서 결국은 이듬해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때 당시 논란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의 영해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 정부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미완의 논란으로 봉합이 돼버린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력 지원국의 어떤 그 전력을 지원하는 상대로 일본을 이야기한 것은 미국이 그때 연장선에서 이제 일본과 독일 같은 2차 대전 패전국이라도 관계없다. 전범국이라도 관계없다. 일단은 어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시담론 차원에서 군사력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건데 예. 강제징용 문제가 터진 거는 그냥 오비일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알리지도 않고 유엔군 사령부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가 무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엔군 사령부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니 그것도 좀 황당한 게 그게 오늘 이제 조간신문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네. 사실 독일은 그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 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이고 패전국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과 독일은 유엔 헌장에 과거에 어떤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 지목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일본과 독일 두 나라는 유엔사 회원국이 될 수 없는 나라고. 그런데 지금 유엔 사령부는 회원국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도 이런 요청을 했다. 이게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사실 독일이나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16개국으로 구성된 나라들이 있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전력 지원국이라고 하면은 그 16개국 중에서도 7개국으로 좁혀져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 네.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3년 전부터 네. 그 7개 유엔사 회원국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행정협정과 유사한 주둔국 지위 협정, 즉 소파 협정을 체결하자고 강하게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사시에 7개 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 군대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게 행정협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현재 체결돼 있는 행정협정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지원국하고 다 체결해달라. 유사시에는 다 부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압박을 했고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가 검토만 하다가 응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논란이 클 것 같으니까 그냥 보류해 놓은 것 같네요. 예, 그런데 그 압박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아마도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한 이후에 네. 한미연합사가 유명무실해지니까 미국이 유엔사를 그야말로 다국적군으로 편조해서 각국의 군대로 하는 어떤 다국적 군대로 한반도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적이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지금 유엔군 사령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이 머릿속에서는. 아니 그런데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고 네. 중국도 유엔 회원국이고 네. 그러니까 다 유엔 회원국끼리 전쟁을 하는데 유엔 사령부의 명칭을 쓴다는 게 사리에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유엔사는 거의 유명무실한 형태로 상징적 존재로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 전시작전권이 전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아리송해집니다. 사실은 그럴 때 여기에 미 육군의 사성 장군이 왜 주둔해야 되느냐, 뭔가 다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병행해서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강화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 평화협정 체제하고는 좀 다소 불일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반도가 국제전쟁터, 어떤 그 한국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분쟁의 어떤 전쟁터로 가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과연 평화 시에 통하는 일일까? 이런 점에서 이거는 우리 국권과 주권에 대한 어떤 중요한 도전이자 잠식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가 이제는 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것에 즉답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피해온 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이 생각처럼 빨리 유엔사 체제로 변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는 사령관들마다 유엔사에 강한 집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안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유럽의 나토처럼 이렇게 여러 국가가 분담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안보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집단 안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미래에 미국이 꿈꾸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한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초월해서 이제 대륙 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어떤 집단 안보 체제, 또는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이제 앞으로 중국과 첨예하게 부딪힐 전략적 담론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미국이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국가 대전략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페더레이티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즉 연방 안보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그 구상들이 이제는 실행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4년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박근혜 정부 때이기도 하면서 미국으로선 오바마 대통령 때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그 미국의 정권과 무관하게 이 동아시아 전략이 지금 짜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가 집단들은 항상 그 정권을 초월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끄는 강한 주도력을 항상 행사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저기 아시아로 회귀, 피벗 에이시아 하는 그 아시아 중시 전략을 썼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태평양 갖고는 모자라니까 인도양을 넣어야 된다. 이제는 인도양으로 골고루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한술 더 뜬 거니까 결국은 진화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논의되고 있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엔사를 강화한다. 그렇다면은 이 뭐 전작권 이양은 또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유엔사 강화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대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더라도 미국이 계속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엔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유엔사가 강화된다고 하는 이런 흐름이 현재 북한 비핵화라는 평화 프로세스에 혹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점이지 전시작전권은 촉진하는 요인이지 이거는 충돌하는 요인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 심도 있게 다룰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이건 뭐 당연히 이건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정확하게 좀 심도 깊게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지금의 한일 관계 그 긴장도 또 일본의 전략적 도발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어떤 집단 안보 담론이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불안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역시 이게 전쟁의 논리로 가면 우리가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평화의 논리로 가야 극복이 가능하다. 전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정혜경님,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었군요. 이런 말씀하셨고, 니콜라스 딕스님, 한마디로 지휘권 주기 싫어서 밑장 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 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이 간다. 석석.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석석이 간다가 아니고 석석이 건다를 진행하기 위해 김용민 라이브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습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석석이 건다. 아니, 대체 뭘 건 겁니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그리고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먼저 현재 멕시코 시티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순입니다. 네, 석석이 건다 첫 번째 손님입니다. 시장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죠. 네, 시장님, 근데 김용민 라이브에는 언제 나와주십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입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조만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뜻이 아닐까요? 멕시코 시티 새벽입니다. 찾아받았어요. 그럼 이만. 네, 이어서 석석이 건다. 이번에는 반기문 전 총장께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뚜루루 뚜루루루. 석석 오랜만이네요. 네,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는 정상 간 격이 없는 대화로 수리술술 잘 풀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어요. 아베, 대화가 필요해.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석석이 건다. 석석. 그래서 대체 뭘 건 겁니까?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마치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관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대북 밀수출이 적발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이제 하태경 의원이 소개한 자료인데요.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일본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래놓고 한국한테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당 의원이 아닌 왜 제3당 의원이 이것을 폭로하게 되었는가? 그 여당 의원이 발표했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한다는 인상을 줬을 텐데 또 의외예요.
제3당으로서 네, 저는 의외라고 보지 않고요. 네. 지금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데 더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실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취득을 하더라도 쉽게 풀기 어려운 그런 그러네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부 여당이니까. 네, 그렇다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자료를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페이스에 비춰보면 이거를 갑자기 폭로하면서 일본을 규탄하는 것이 어색하죠. 자유한국당 페이스에 별로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했다면 어땠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의원이 아니시라서 이런 자료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아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페이스를 F로 발음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발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음. 두 분 다 그러셨어요. 둘 다요. 제가 먼저 하고. 김수민 씨. 뭐 사람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현격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민 씨가 생각보다 저를 많이 참고하시고 따라하시거든요. 옛날에 서선대사의 시를 보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지 말라라는 그런 시가 있었죠. 흐트러지게 먼저 걸은 제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잘못입니다. 혀각지네요. F가 아니라 P였습니다. P. 페이스. 그래요.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피읍 발음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F로 발음을 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피디님께 감사의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피디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도 일본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일단 이번 경제보복 조치 그리고 정부의 대응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뭐 당초 예상했었던 참여한 선거가 끝나면 바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다시 짚어보면은 아베 총리는 지난 3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제법상 나라와 나라의 약속 문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네, 과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965년에 3억 달러로 청구권 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하는 것이고요.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강제징용은 사실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이 판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일본 법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소송 자체를 기각하기는 했지만 일본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라고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변호사 학자 100여 명도 판결 뒤에 공동 성명을 내고 약속 위반이라는 아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에서도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아베 시비 자체가 이건 뭐 사실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그 사법부가 판결한 내용 갖고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외교적인 문제는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갖고 풀어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은 페이스를 잃은 것 같다는 페이스를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584번 쓰시는 분 홍준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저는 홍준표 SNS 계정이 해킹된 건 아닌가 이렇게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일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10일 바로 어제였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지금 일본에 보복을 하면 IMF 이상 가는 대혼란이 온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발언 자체가 저는 감정적인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권에서는 또는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그리고 뭐 항일 운동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한 말도 아니고 위정척사 운동을 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경제 규모가 우리의 3배 이상이고 협력 대상이지 배척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한 나도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구사일생 살아왔기에 유족 보상 청구권이 있지만 일본에 대해 청구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번호가 참 좋습니다. 이분 8282번 쓰시는 분인데요. 아베 피 끓는 마음으로 규탄한다. 피 끓는 마음으로 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004번째 피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예. 신동민님 축하드리겠습니다. 1004번째 피자 당첨자가 나왔어요. 자, 2019번째 당첨자 나올 때까지 또 힘차게 달려볼까요? 예. 평화의 소녀상에 침 뱉었던 청년들. 아니, 한국인이라고요? 네, 사실은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그 소녀상 앞에서 뭐 엉덩이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고 또 일본 말이 들렸다고 해서 일본인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욕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20, 30대 4명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범행 동기가 뭐예요? 범행 동기를 뭐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랬다. 일본 말을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모욕감을 줄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조금 너무 놀라운 답변이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경찰들이 이런 사실을 전달했고요. 네. 할머니들은 일단 듣고 나서 사과를 하면은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경찰 진술서를 또 전달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고소를 하고 그 사이에 또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다. 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폐쇄로 TV에서 촬영된 걸 보니까 당시 소녀상에 침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가 하면은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고. 이건 뭐 반성을 안 하겠다면 뭐 법에 응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이게 알려지고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 자체가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뭐 평소에 고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북한 관련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직을 국가 수반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내 나라가 지난 11일 공개를 했는데요. 이 헌법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 김영남.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이다라고 국가를 대표하는 이라는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것이고 뭐 한간에서는 뭐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노린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실질적으로 명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란 국가의 대표가 됐군요. 예전에 사실 6.15 공동선언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남 위원장이 사인을 할 뻔했었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처음에 정상회담 발표 때부터 마치 그렇게 정상회담 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 실질적인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인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 북측을 대표해서 서명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조선일보가 그때는 강효상 기자가 조선일보에 있었네요 보니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그리고 이제 국가의 대표자가 안 되어 있었던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뭐 명목상으로 높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더 그 체제 내에서는 의미가 있었고 중국과 북한도 서로를 칭할 때는 국무위원장 직책보다는 당의 직책으로 최고 지도자를 불러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북한에서는 일치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네요. 그렇다면은 이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입니까? 이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조선노동당의 이제 그러니까 국무위원장 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을 맡긴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지도자가 국무위원장을 맡는데 그것을 국가의 대표로 보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이제 공식
헌법에 적힌 내용을 보면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네. 국가 직책으로서 이제 국무위원장 직함이 이제 국가 대표로 대표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대표자와 국가의 대표자의 일치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예전에 녹색당에 계셨는데 녹색당 국무위원장을 하려다가 현재는 이제 김용민 라이브라는 국가가 있고 김수민 라이브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이 국가를 지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말이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석탄, 섬유 수출 제재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유 북미 간의 뭔가 대화의 접점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를 한다면 12 내지 18개월 동안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폐기뿐만 아니라 핵동결 시에는 석탄, 섬유에 대한 수출 제재 유예를 검토하겠다. 그렇죠. 영변 핵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더하기 해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그러니까 핵 분열성 물질과 탄두를 추가로 만들지 않는 이 조치를 하게 되면 유예를 하는 것이고, 진전이 있으면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다만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다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형식을 도입할 것이다.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는 소식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민의 한수. 네,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좀 큰 건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같은 당의 혁신위원장인 주대한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당의 내분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타자는 안타, 초빙 코치는 안타. 이렇게 바른미래당 야구팀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그 유승준 씨 입국길이 조금 열렸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국민 여론의 페이스는 아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 페이스. 예, 오늘 아주 굉장히 페이스가 많이 팔렸습니다. 오늘 또 제 팬을 많이 다뤘어요.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